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식사들 이제 막 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이른가? 네, 어, 우리 집은 벌써 먹었는데. 네, 자, 여러분들 그 뒤통수 인사드리는 엘리엇이고요. 네, 뉴스가 또 한 가지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가계 기업 부채 GDP의 2.2배, 일본 스페인처럼 무너진다. 자, 이거 GDP의 2.2배 이거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 특히 210%의 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20%까지는 아니어도 210% 넘어가면 일본, 스페인이 무너졌다. 우리도 지금 딱 그 상황이다. 이걸 제가 한 4, 5개월 전부터 몇 번 했었던 내용인데 그 뉴스가 나와서 관련 뉴스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보다 이거 영상 혹시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 버블 붕괴 직전에 1991년 일본, 2006년 스페인, 2021년 한국 통계 수치가 똑같다. 그래갖고 15년 주기를 했죠.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 그동안 엄청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 조회수가 가장 많이 10만 회 가까이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 사람들도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댓글도 한 1000건이 넘어요. 이런 거 어떻게 발견했느냐, 참 대단하다. 그 얘기를 오늘 또 할 거예요. 그 이야기랑 지금 일본 스페인 얘기랑 지금 오늘 제목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GDP의 2.2배. 그 당시에는 2배가 안 넘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2.2배가 됐네요. 자, 뉴스를 볼게요. 어제 많은 뉴스가 나왔죠. 이거에 관련된 뉴스. 가계 기업빚 GDP의 2.2배 실물 경제 위험 요소다. 그러면서 뉴스를 쭉 제목만 볼게요. 제목만 보세요. TV조선 부동산 거품 역대 최고 하는 극단적 경제 충격 오면 마이너스 3% 성장 하면서 부동산 거품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금융안정 보고서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중앙일보 가계 기업 부채 GDP의 2.2배 경제 내가 누려. 이제 요게 제가 제목을 삼은 거네.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딱 나왔는데 여기서 요게 요거요. 2016년 1분기에 180%였어요.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연도가 안 나오네. 이렇게 하면 연도 나오네요. 이렇게 나올게요. 지금 요게 200%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219% 여기 나오죠? 219.9%, 220%예요. 여기가 200%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게 아마 민간 부채 증가율이고, 요게 기업 부채, 그러니까 이건 가계 부채 증가율, 요거 기업 부채 증가율. 최근에 한 1년 정도 급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220%가 됐어요. 요게 그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사. 주로 그래프가 있는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기사는 한 3, 40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쇼킹한 자료여가지고 언론사마다 보도 안 한 데가 없어. 자, 파이낸셜 뉴스 가계 기업빚 3,343조 역대 최고 GDP의 2.2배 눈덩이 증가 하는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가계빚 10년 만에 2배 늘어 증가폭 주요국보다 4배나 빨라. 그러면서 명목 GDP는 명목 GDP 증가율은 1.3%, 3.6%, 5.0%인데 민간 신용 증가율은 거의 10% 가까이 계속 매 분기마다 이래요. 지금 또 헤럴드 경제 규모 성장세를 넘어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빚. 경제 규모가 GDP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GDP 대비 106.5% 급증. 이게 어디까 얘기하는 건가? 요거는 GDP 대비인데 가계빚? 이거 그러니까 기업 빼고 가계 민간 중에 민간 합치면 220%인데 가계빚만 우리 이제 기업들 빼고 106.5. 그다음에 채무상환 부담 늘어나고 상위 39개국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 대내외 충격에 취합하고 소비 제약되는 거시금융 경제안정 저해 우려된다. 가계부채 1849조. 야, 이게 가계 신용 규모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 것도 나오는데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도 이렇게 늘어나요. 자, 요 두 가지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랑 그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랑 좀 달라요. 일단 제가 차트를 이렇게 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엘리엇 차트가 최고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뭐 경향신문 가계 기업비 GDP의 2.2배 하는 금융 불균형 위험 커져. 가계부채가 소비 제약하며 실물 경제도 타격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금리 인상 이어질 듯. 결국 금리 인상이에요. 219%. 지금 이거는 민간이에요. 민간. 가계랑 기업이랑 합친 거. 자, 또 다른 기사. 매일경제네요.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금액이 3억 5천만 원 사상 최대예요.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 대출이 많이 늘었다네요. 어떤 가계 기업 합쳐서 3,300조예요. 어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직격탄. 부동산이 큰일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일단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부분 자기 자산이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저금이나 뭐 주식이나 이것보다는 부동산이 더 많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동산이 이제 부실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신용 GDP 대비 신용 비율 하면은 196%에서 쭉 늘어가지고 220%까지 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기사 있나? 데일리안 GDP의 2.2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요겁니다. 요거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그래프를 그 자기네들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보다 일반인들, 서민들, 일반 보통 사람들 저 같은 무지랭이들이 알아먹기 쉽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최고일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아시아경제 그만 보고서 219.9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나? 없네요. 이게 기사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1년 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2020년 1분기예요. 그러니까 1년 거의 2년 전이야. 거의 2년 전. 그때 97.9%였어요. 가계부채가 대신 가계만이에요. 가계. 기업 빼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2006년 그러니까 2007년 그때 그 서프라임 때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다들 디레버리징을 했어요. 부채가 축소됐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만 엄청 늘었어. 97.9%예요. 미국이 99% 갔다가 75%까지 줄었는데 우리는 이때 70%였다가 99%였다가 지금 100%가 넘었어. 거꾸로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망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미래학자들이 그래요. 금융위기 오면. 자, 지금 최근 겁니다. 최근 올해 2분기 기준이니까 최근 자료예요. 한국 104.2%. 아까 97%에서 벌써 늘었죠? 1년 만에 7%가 늘었어요. 104.2%예요. 3분기 기준으로면요. 훨씬 더 늘었겠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하는 상승률이 6%나 돼가지고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거랑 제가 얘기했던 거 영상 올렸을 텐데 그때 옛날에.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제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있네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오늘 사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인간적으로는 축하드립니다. 일단 건강 찾으셔갖고 솔직히 저 박근혜 대통령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조금 안쓰럽더라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그다음에 이 아줌마 누구지? 이 아줌마가 현미 쌀밥 2년 전에 만들어놨던 거라서 그래요. 자, 60년부터 보면 우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게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IMF를 거치고 버블 때문에 무너졌다가 서프라임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바닥치고 지금까지 오르는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요. 가계부채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별로 많이 높지가 않아 갖고 IMF 직전까지 한 49, 그러니까 50%가 안 됐어. 근데 다시요. 가계부채는 50%가 안 됐는데 기업부채가 이렇게 파란색 기업부채거든요. 엄청 많죠. IMF 때 110% 갔어. 100% 넘어서 100% 넘었어요. 그리고 IMF 맞아갖고 단기자금 빠져나가면서 박살이 나가지고 디레버리징, 차, 경매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때 가계부채도 살짝 줄었어. 이때 가계가 부실하지는 않았거든요. 기업이 부실해갖고 기업이 망하니까 실직이 되는 바람에 가계가 조금 위험에 처한 거지. 가계가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가계에다가는 대출을 별로 안 해줬어. 기업에다가만 주를 해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대요.
지금은 담보만 있으면 다 돼요. 아파트라는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잘해줬어요. 최근에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갖고 IMF 이후에 기업 부채가 주는데 가계 부채는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잠깐 가계 부채가 줄었어. 그러니까 IMF 때 한번 줄고 카드 사태 때 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기업 부채가 100% 계속 못 넘었어. 정부에서 아마 관리를 한 것 같아 이때. 야, 옛날에 우리 IMF 때 당한 거 있으니까 100%안 넘게 해라. 그 은행에다가 계속 관리를 했던 것 같아. 그 와중에 기업 부채는 가계 부채는 계속 늘었어. 늘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기업은 재작년, 그다음에 가계는 작년 해갖고 둘 다 100%를 넘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기업이 113%, 가계가 107%, 합쳐갖고 219%예요. 그래 이걸 합친 게 요 초록색이 합친 거예요. 초록색이. 근데 최근에 요 늘어나는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어마어마하죠. 이 기울기 어마어마하잖아요. 가계는 꾸준히 늘었는데 기업은 줄다가 갑자기 늘었어. 제가 볼 때 이 기업이 갑자기 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하느라고 개인들이 법인 사업자 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야. 막 대출을 80%씩 받았어. 개인들한테는 대출 안 해줄 때도 법인한테는 막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5채 10채 막 쟁여놓은 거야. 그래서 부채가 늘었다는 어떤 추측은 해봐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번 들어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일본, 30년 전에 일본,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15년 전에 영국, 그 다음에 지금의 중국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GDP 대비 민간 부채 방금 전에 봤던 거.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디스포저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예요. 약간 둘이 시차가 좀 나요. 비슷하긴 한데 시차가 좀 나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 번 봤었겠지만 이게 이거야 이거. 이 영상이 10만 뷰가 나와요 지금. 제가 올린 영상 중에 1등이에요. 이게 7월 달인가 8월 달에 올린 거야. 우리나라 부채 문제인데 진짜 제 얘기대로 지금 다 돼가고 있다니까. 이 당시에 가계부채만 받으면 안 되고 기업까지 합친 민간 부채를 받아요. 왜? 민간이 부동산 투기를 하거든.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자, 지금부터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자, 91년도에 일본이 상투를 쳤거든요. 30년,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이에요. 그때 배경이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치고서 꺾이는 때예요. 이때가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 치고 꺾여요. 지금까지도 꺾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노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는 비율이 줄지. 자, 이때 가계 부채가 65년도부터 쫙 늘어가지고 91년도까지 늘었는데 70%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가계에다가는 대출을 별로 안 해주고 기업에다가 엄청 해줬어. 그러니까 얘는 맨날 100%야. 100% 하다가 80년대 한 초반부터 부채가 쫙 늘어. 갖고 부동산 상투 칠 때 140%야. 그 다음에 가계가 69%야. 합치니까 211%야. 211%. 그러니까 200% 넘었어요. 211% 가서 생산 가능기가 줄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네. 폭락을 하니까 가계 부채는 상투 치자마자 회수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부동산이 빠지면 위험하니까 그동안 대출 늘렸던 거를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고 만기되는 거 회수하고 신규 대출 중단하고 그러다가 아파트가 계속 부동산이 빠지니까 이제 경매 차압이 들어가면서 이만큼 디레버리징, 이게 부채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줄었다니까. 그리고 한 10년은 옆으로 기었어. 지금 뭐 도심 신축 빼놓고는 아직도 70년대 가격이래요. 자, 잘 보세요. 일본은 가계는 건전했는데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막 해외에다가 막 무슨 록펠러 센터 사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뭐랄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투매가 나오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미국을 볼게요. 미국은 조금 다른데 미국은 2007년도 서프라임 상투 칠 때 이때도 하필이면 얘네는 생산 가능기가 딱 꼭지치고 빠지네.
모든 공통점은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 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동안은 제가 왜 가계부채가 일본 같은 경우는 70%가 안 됐는데 상투 쳤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업부채였어. 자, 근데 미국은 기업부채는 6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계부채가 93%까지 갔어. 98%까지 갔어, 나중에. 왜냐면 서프라임, 부실한 사람들한테 막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미국은 210%까지는 아닌데, 기업부채는 괜찮은데, 일본보다, 스페인보다, 우리보다 가계부채가 100% 갔어. 이게 무너진 트리거였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을 보면, 스페인은 일본이랑 비슷하게 가계부채는 81%인데 기업부채가 120%야. 그리고 두 개 합치니까 요 파란색이에요. 파란 거. 두 개 합치니까 207%야. 그러다가 생산가능인 줄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초기에는 대출이 계속 늘어요. 부동산 처음에 5% 10% 빠졌다고 그래서 대출 안 하던 사람들이 안 하진 않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더 빠지니까 은행에서 대출 중단하고 회수하고 차압 들어가고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을 알겠죠? 자, 그런데 영국도 비슷해요. 영국은 빨간 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91%, 기업부채가 80%두 개 합쳐갖고 172% 정도. 그러니까 조금 그다음에 나중에 184%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얘네는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죠. 100% 넘진 않았어. 둘 다 가계나 기업이나 80% 90%야. 그러니까 얘네는 부동산이 조금 폭락하고 금방 회복했어.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 주는 건 똑같아. 신기하죠? 어떻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똑같지? 생산 가능 인구가 그 시점에.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아직 우리랑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보면 아까 여기가 일본이었거든요. 91년 일본, 2007년에 미국, 스페인, 영국. 지금 우리나라 2021년 정확히 15년이에요.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계부채가 쫙 늘어 100% 넘었어. 기업부채도 IMF 때 119%까지 갔다가 박살난 다음에 100%를 못 넘게 하다가 최근에 넘었어. 두 개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210%, 여기 219%. 근데 하필이면 생산 가능기가 올해 상투 치고 내년부터 빠진다니까. 내년은 살짝 빠지는데 내후년부터 한 2023년 4년부터는 급하게 빠져요. 이때 제가 볼 때 부동산이 진짜 이거는 1억 2억 떨어져도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큰일이에요 이거. 올해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후년이 문제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올해 산 사람이 최소 2년 있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후년이라니까. 이런 국면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 채 갖고 있으면 큰일나고, 특히 뭐 한두 채여도 부채가 많이 있으면 레버리지 많이 익힌 사람들은 위험하다니까. 이 강제 축소 현상이 생긴다니까.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 해줘 버려. 재산을 빼앗아 버린다니까요. 자, 이것을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에요. 가계 기업 합친 거예요. 자, 일단 91년도에 보니까 민간 부채가 210% 갔다가 조금 늘었다가 줄죠. 그러니까 곧 이 아파트 상투랑,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투랑 부채 상투랑은 한 2년 정도 약간 타임 레그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거는 2007년이에요. 2007년에 보니까 자, 여기서 까만색 미국도 꼭지치고 그 다음에 빠지죠. 부채가 줄어. 왜? 디레버리징, 강제 축소 현상. 그 다음에 노란색 영국도 여기까지 갔다가 한 2년 있다가 꼭지치고 떨어지죠. 잘 보세요. 한 2년 정도 후에 떨어져요. 시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스페인 야, 얘네는 되게 심했구나. 여기도 상투 치고 2년 정도 있다가 떨어져요. 2, 3년 있다가 떨어져요. 3년 정도 있다가 떨어졌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계속 증가했어요. 다른 나라 다 주는데 우리나라만 는다니까 이렇게. 그것도 최근에 기울기를 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GDP 총 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이것저것 전기요금 내고 뭐 내고 뭐 하고서 쓸 수 있는 돈, 먹고 놀고 쓸 수 있는 그 돈 대비 부채가 얼마냐, 이게 실질적이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연단위인데 보세요. 디스포저블 인컴이에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예요. 자, 보면은 2008년도를 이렇게 딱 볼게요. 2008년도를 보면은요, 여기 밤색이 그레이트 브리티시네요. GBR 딱 보니까 상투 딱 맞죠. 여기 시차가 없네. 그 다음에 초록색 스페인 또 딱 들어맞고 또 빠지네. 시차가 없네.
아까 GDP 대비율은 한 2, 3년 시차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까만색 USA 딱 들어맞고 또 빠지네. 일본은 91년도니까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빠졌을 것 같아, 느낌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상 최고치 가고 있죠? 200%야, 200%. 저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20%, 그러니까 110%고 107%. 근데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0%라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아요, 지금. 이거 봐요, 이거.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자, 여기까지 제 차트 봤죠? 다시. 자, 요 차트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서 했다가 이제 요즘에 정리돼서 210% 우리 넘어서 이제 진짜 위험해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꺾이더라도 부채는 내년에도 좀 늘 거야. 2년 정도 늘 거야. 왜? 다른 나라 다 늘었어. 왜냐면 여러분들 고승범 위원장이 내년부터 대출 제로 하진 않죠. 늘긴 늘잖아요. 그 대신 상승률을 증가율을 뭐 4, 5%로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늘긴 늘잖아요. 근데 한 2, 3년 있다가 부동산이 한참 빠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은행들이 회수가 들어가요. 대출 중단. 그러면서 계속 경매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한 2, 3년 있다 벌어질 일인데 지금 이제 막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2달째야, 2달째.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87년 5월 달부터 IMF 때까지 보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빠졌어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100개 아파트. 엄청 똘똘한 놈들이야. 근데 일반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요, KB 부동산 기준은요, 이 정도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걸 깼다니까? 이걸 깼어요. 그래서 30년 전의 가격으로 떨어진 거야.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짠! 보세요. 이게 91년도예요. 이게 87년도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이만큼 올랐어요.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랐죠? 근데 서울 전체 KB 실질지수로는요,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IMF 때 확 쳐박아가지고 이 저점을 깼어. 그리고 30년 전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라가는 것도 꺾이면 이거 깬다니까?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91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잖아요. 박범계 장관. 그때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2015년 가격을 못 지킬 것 같다고 나온 게, 그러면은 앞으로 8년 정도 후에는요, 2023년 가격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까지. 자,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 차트 꼭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요거 다운받아서 한번 확대해보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데이터는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 차트를 막 2장 3장씩 겹친 거예요, 제가. 자, 정리합니다.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 즉 민간 부채, 민간 신용, 부채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된 모든 거, 뭐 캐피탈, 그 다음에 카드 사용 금액 이런 거 다 합쳐서 민간 신용이라고 그래요. GDP의 2.2배예요. 220%예요.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스페인 사례를 보니까 210% 넘어서 220% 갔을 때 부동산이 폭락을 해가지고 딜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때는 끔찍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일본이나 스페인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뉴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뉴스 관련된 자료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쏙쏙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엘리야 칭찬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주위에 좀 소개시켜 주시고, 저는 이제 음악을 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 돌아가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